자, 그러면 이제 그 제2절가 우리가 둘로 나눠서 공부한다 그랬죠?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응? 이렇게 나누면 돼. 행정 형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행정법에서 뭐 위반하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팔면 뭐 벌금 징역 부과한다 이렇게만 간단히 써놨고 그 어떤 요건 하에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거 정해놓은 게 없어. 근데 뭐 특별하게 다르게 정한 게 있으면 우리 행정법이 정한 대로 하는데 대부분 많이 없어. 없으면 형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형법에는 뭐 이제 국민이 벌 주는 요건이라는 이런 게 엄격하게 뭐 고의 또는 과실 뭐 또 여러 번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1번 형법 총칙 적용. 응? 제목만 공부하면 돼. 형법 총칙 원칙 적용. 응? 그 내용 읽어보면 어떻게 돼? 우리 아까 얘기했지. 행정 형벌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법에 통일된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따로 특별하게 규정이 있으면 그를 적용하면 되지만 없을 때는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형벌이라. 응? 자, 첫 번째 포인트. 형법 총칙 적용. 다만 이제 좀 다르게 규정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좀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쌍가루 2번에 제목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 되고 내용에서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응?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고의가 뭐고 과실이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고의는 응? 고의가 일부러라는 말이 아니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일부러가 아니고 이제 알면서 응? 알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다. 이거 의무 위반 행위다. 범죄다. 알면서 하는 거. 이걸 고의.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자. 고의에 의한 살인, 또 과실치사 이런 말 들어보지? 그럼 과실치사는 뭐야? 자기가 정확히 알고 한 건 아니야.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응? 그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걸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고의는 알면서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법에 위반하는 거고,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다 인식한 상태에서 하는 게 고의고, 이게 알 수 있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걸 과실이 있다 그래. 응? 그러면, 자, 우리 형법은 어떤 경우만 처벌하냐면, 그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무슨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응?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읽어보면 행정형벌 부과할 때도 형법과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위반자에게 뭐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응? 행정형벌 부과할 때도 첫 번째 논점 그래서 뭐라고 써놨다고? 응? 즉 셋째 줄의 핵심이 되지. 행정형벌 부과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행정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응? 이게 첫 번째 논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는 특성이 아니지. 그거는 특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응? 그런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만 넷째 줄 어떻게 돼?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자 있지? 과실범. 응? 과실범의 경우에는 형법과 좀 다르다. 형법에서 범죄로 처벌하려면 뭐야?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자,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딱 명확히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로 봐요. 형법에서는. 근데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돼? 과실범을 처벌한다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은 없어도 법 규정의 취지가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러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더 형법보다는 처벌 범위가
넓게 인정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넷째 줄, 과실범은 형법하고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도 법 해석해 볼 때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응?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야. 그거 특징.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리됐지? 형법과 마찬가지로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벌 줄 수 있다. 응? 그런데 좀 차이점은 과실범에 있어서는 형법과 다르게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응? 요거 특징.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게 판례 1번. 자, 1번은 특별한 건 없어. 1번은 그냥 두 줄 읽어보면 그 행정에 관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한 자,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여기 그 말 나오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어떻게 돼? 해석상, 그지? 과실범도 처벌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처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해석을 하기 나름이지, 그 두 줄이. 그렇지? 두 줄을 잘 분석해봐. 둘째 줄을 보면 형법과 마찬가지로 위반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첫째 줄에 법에서 과실로 위반한 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또는 해석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처벌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행정법에서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그 밑 1번 판례는 시험에 안 나와. 그 내용은 그 위에 두 줄만 연관이 있는 거야. 그는 이미 위에서 했잖아. 근데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치? 그 읽어봐. 재밌어. 목욕탕이 있는데 그 어떤 손님이 들어왔지? 근데 이 손님이 목욕이나 하지. 들어왔다가 찜질방이야. 에? 주인 몰래 뒷문으로 나왔고 술 먹고 들어왔대. 근데 술 먹고 또 뜨거운 탕에 들어와서 또 하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고 목욕탕에서 죽었나 봐.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목욕탕 주인에게 이제 처벌. 아마 이 목욕탕 관련 법이 그 술 먹은 사람 이게 못 들어오게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돼 있나 봐. 근데 너 왜 술 먹은 사람 출입시켜가지고 사망하게 만들었냐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운 거야.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는 거야? 이 규정을 이제 해석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과실범도 이제 처벌하는 뜻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술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시켰다면 이걸 처벌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술 먹지 않았는데 주인도 모르게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술 먹고 몰래 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죠? 이거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가 물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로 무죄 이렇게 판결한 거지, 그지?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와 다른 이제 결론이 2번이야. 2번은 시험에 곧잘 쓰였어요. 자, 2번은 쉽게 말하면 뭐하냐면 우리 매연막 내뿜는 차 있지? 자동차. 매연을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배출하는 차 적발했어. 차 운전자. 그런데 이 운전자 뭐라 그래? 나는 내 차에서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에서 이 처벌하는 뜻은 뭐야? 그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알고도 운행한 자뿐만 아니라 과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지 못한데도 처벌하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한 거지. 그래서 2번은 중요한 판례로 알아두세요. 2번. 그래서 마지막 조력은 과실로 알지 못한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가 있는 규정이다, 이런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다 됐네.
그리고 이제 그 4번 하나 도와주자. 응? 4번 하나 보면 어떤 취지야? 우리가 이제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 형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 위법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했는데 그 착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처벌하지 않는 논리야. 응? 그래서 4번 판례를 보니까 어떤 업자가 행정기관에 문의했잖아. 그지? 허가해달라, 뭐, 허가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당신이 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무허가 영업했다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야. 그지? 근데 이 사람이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데는 공무원이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줬고, 응?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위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있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의 착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었으니까 될 거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가면 쌍가로 3번 법인 우리 사람이 아닌 회사 같은 법인이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아닌데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직원이 자기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됐어. 그죠? 그러면 형법에서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해요. 응? 그러니까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하고 있어요. 형법은.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해놨다? 위반 행위란 사장이나 직원,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회사의 업무 수행하다가 이제 위반 행위 한 거냐? 그러면 그 회사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 이렇게 둘 다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그래서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다? 법이 쉽게 말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장이나 뭐 직원이 위반 행위라면 그 위반한 행위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소속된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둔 예가 많다. 그게 첫 번째 특징. 양벌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특징. 또 하나 또 공부할 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어.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해서 법 위반 행위라면 무조건 회사도 같이 처벌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많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직원을 이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감독 제대로 다 했다면 잘못이 없는 거다. 근데 원래 잘못이 있어야 처벌하는 게 이게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거거든? 자기가 책임질 행위를 해야 거기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회사가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다 했음에도 이걸 그 직원이 아예 맘먹고 위반을 해버리면, 그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막냐 이거지? 그래서 회사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건 문제가 있다. 위헌. 그렇게 만들었어. 판정이네. 그래서 법 다 고쳤어. 그래서 어떻게 돼? 회사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회사도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법들을 바꿨다는 거야. 그 얘기가 거기에 뭐예요? 동그라미 3번 얘기하는 거죠? 3번 쭉 읽어보면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종업원, 직원이 회사 업무 관련해서 위반 행위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그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처벌하는 건 문제다. 그래가지고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법들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다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다가 하나 또 동그라미 2번. 거긴 뭐야?
그러면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회사도 처벌하는데 그럼 회사가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책임을 회사가 대신 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위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 자신, 회사 자기 자신이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자기의 책임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응?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판례가 그 밑에 뭐 4개 정도 들었는데 2개만 잘 공부하세요. 1번, 2번. 응? 이건 특히 중요한 판례예요. 1번, 2번은 꼭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둘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번은 일단 중요한 단어만 있으시면 1번은 자, 첫째 줄에 굵은 글씨 써놨지? 사무 종류. 무슨 사무? 자치사무. 응? 그러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든?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자기의 사무야. 응?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위반 행위를 했어. 응? 자, 실제 사건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이야. 응? 근데 뭐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쓰레기 청소 업무 담당이야. 근데 쓰레기 치우면서 트럭에다가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이 실은 거야. 그럼 이거 과적 운행이라고 그러잖아. 이 도로 파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도로법이라는 법에서 과적 운행 단속해요, 처벌해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 이 쓰레기 처리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인을 수행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럼 도로법에 보면 그 위반한 행위자 사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인 법인도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대? 이 위반 행위자인 소속 공무원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뭐 감옥에 가두고 징역형 같은 건 부과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벌금형. 응? 지방자치단체 벌금형 부과. 응? 그래서 자 1번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자치사무. 그럼 결론 뭐야? 응? 그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된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응? 그런데 이와 대비시켜서 2번은 자 무슨 업무를 했냐면 이게 뭐라고 그랬나? 셋째 줄에 보면 위임사무 나오지? 응? 기관 위임사무가 나오잖아. 보장.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원래 그 사무가 국가의 사무라는 거야. 첫째 줄에 있는 무슨 항만 순찰하는 업무 있지? 우리나라 국가의 항만은 다 국가 소유란 얘기지. 응? 그러니까 항만 순찰하는 업무가 국가의 사무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국가가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논리가 이렇게 되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국가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위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야. 지휘에서. 그리고 그 사무 처리의 효과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위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항만순찰이라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행위를 하다가 위반 행위를 한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거든. 국가의 사무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그 키워드가 항만순찰 업무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쨌든 위임사무지. 기관 위임사무. 응? 이건 국가사무. 그러면 공무원이 위반 행위했다면 국가가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자기 자신을 처벌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니까 없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무 처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니까. 응?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구별을 꼭 구별할 수 있죠? 무슨 사무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응? 그거 갖고 구별하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형법 얘기는 넘어가죠. 형법에서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응? 범죄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해요. 형법에서는. 응?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둔 경우들이 많다? 위반 행위를 한 자 말고도 그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지휘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미성년자인 자녀가 위반 행위를 하면 부모에게 응? 그 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요새 이제 킥보드 있지.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어? 응? 오토바이 면허부터. 오토바이 면허 있으면 킥보드 운전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만 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뭐라고 써놨냐면, 어린이, 그러니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잖아. 응? 그러면 13세 미만 어린애는 처벌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14세 미만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살인을 해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형사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응? 그래서 형사처벌하기 책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14세 미만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뭐 무슨 뉴스 나올 때 막 그 14세 미만의 뭐 그 초등학생 애들이 응? 또는 중1짜리라도 만 14세가 안 된 애가 무슨 뭐 굉장히 막 뭐 심각한 뭐 그 행위를 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잖아. 그치? 소위 그런 말들 들어봤죠. 촉법 소년. 응? 그치? 그런 말 많이 이제 쓰여.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제 대중화된 용어가 되어버리는데 그 촉법 소년이 바로 14세 미만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애로서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자예요. 근데 얘네들 그거 잘 알아. 잘 안 돼. 자기네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맘 놓고 한대.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뭐 하는지 알아요? 네. 그냥 죄질이 경미하면 경찰서에서 훈방. 응? 부모 불러서 뭐 애 좀 잘 하라 그러고 이제 사인하고 훈방. 응? 이렇게 하고. 좀 죄질이 나쁘면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뭐하지? 소위 소년원. 응? 옛날 용어로 소년. 지금은 소년원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소년원 이런데 그 가서 그 집 합숙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선도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 합숙해야 되거나 또는 보호 관찰 이렇게 보내고 하여튼 뭐 강의 듣게 만들 수강, 응? 뭐 강의 듣게 만들고 뭐 등등 또 뭐 사회 봉사 명령 뭐 이런 거에서 선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이 어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성인 뺨치는 그 나쁜 짓 한 게 기사에 나오고 그러면 막 댓글이 막 달린다니까. 이거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라. 응? 14세에서 낮춰라. 막 여론이 막 들끓어요. 응? 그래서 그것도 아주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어릴 때부터 얘네들 형사처벌 그러니까 형벌 부과 선고해서 뭐 하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전과 기록 남죠. 어릴 때부터. 응? 우리나라에서 전과자 한번 낙인 찍히면 사회생활에 좀 힘들단 말이야. 공무원 나중에 좀 성장해서 막 이게 어릴 때 이제 막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게 평생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옥죄니까 뭐 이게 새롭게 그 어릴 때 순간적으로 뭐 이걸 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린애는 그래서 앞으로 선도해서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취지가 선도하고 이런 거예요. 응? 근데 그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응?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연령은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뭐 만 12세로 낮춰놓은 나라도 있고, 응? 대부분 14세가 많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은 그런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선도 형벌을 부과하면 전과자로 한번 낙인 찍혀가지고, 그죠?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 장애가 돼서 더 중범죄자로 나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반면에 또 이게 또 그때 순간의 실수였고,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 안 남게 선도해가지고 뭐 착실한 사회인이 될 수도 있고, 그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열어놓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아까 든 예로 그 전동 킥보드로 13세 어린이가 타한다 적발된 경우 걔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에게 처벌해요. 응? 근데 그 전동 킥보드는 형벌을 부과하진 않아. 그거는 이제 과태료 몇만 원 부과해. 응?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는 뭐야? 부모가 위반한 건 아니잖아. 자녀가 위반한 거지. 하지만 자녀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부모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래가지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들이 이 행정법에는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때 행정법에서는 위반 행위를 한 자 외에 감독할 의무자를 처벌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이게 특징이에요. 응? 첫 번째 특징, 행위자 이외의 자를 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응? 이때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예, 뭐야? 이거는 그러면 자,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벌받는 책임이냐? 이걸 뭐래요? 대위 책임. 응? 그거냐? 아니에요, 이거. 그런 논리가 아니고 뭐라고?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모가 그 보호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2번 대위 책임 아니다. 자기 책임이다. 응? 이 단어 중요해요. 이걸 잘 내거든. 그래서 대위 책임이란 말 이해하죠?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 응? 자기 책임이다. 이거 중요하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한 얘기랑 같은 논리니까. 그래서 밑에 판례 1번, 2번 이거 다 중요하네요. 시험이. 자, 1번 보면 양벌 규정이란 말 이해하죠? 응? 행위자와 그 감독해야 될 의무자 같이 처벌하는 거야. 응? 그런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는데, 자, 영업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업원 얘기를 합니다. 영업주는 당연히 고용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종업원이 그 자기 소속된 저기 다니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종업원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죠.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니까. 근데 고용주도 처벌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논리는 이거 뭐야? 별개로 책임을 묻는 거죠.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은 위반 행위 한 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고 고용주는 뭐 때문에 처벌해? 그 종업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잖아. 따라 별개야. 그래서 종업원은 실제 위반이나 행위를 한 종업원은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뭐가 참작이 돼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업원이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고용주도 처벌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종업원이 처벌돼야 고용주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종업원이 처벌이 안 되면 고용주도 처벌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별개야. 따라서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거야? 영업주 처벌하는 게? 그건 별개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단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별개로
고용주가 영업주가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거다. 응?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핵심, 종업원의 처벌이 있어야 영업주 처벌이 된다. 이렇게 관계는 아니라는 말이죠. 응? 종업원 처벌이 전제돼야 전제가 되는 거 아니다. 말 이해했죠? 1번 중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가 다단계 판매라고 나오지? 응? 소위 뭐 일반적인 다단계가 어떻게 돼? 응? 이게 누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그 밑에 뭐 이렇게 몇 사람을 또 이렇게 끌어들여, 그치? 그래갖고 자 얘네들 끌어들이고 얘네들이 또 다시 가지치기 하는 거지. 또 뭐 이렇게 응?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응? 이렇게 계속 이 포도송이처럼 이 사람 끌어들여서 늘려가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 팔 때 어떻게 돼? 얘가 맨 처음에 3명 포섭해서 얘네들한테 물건 팔고, 응? 또 얘네들을 또 포섭을 해서 얘네 또 사람 또 몇 명 물건 팔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밑에서 물건 팔면 거기에 이익이 남잖아. 이익을 몇 프로씩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응? 이익이 10% 나왔다. 이 물건 팔았는데 이익이 10% 생겼다. 그러면 이 중에 1%는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이 먹고, 응? 그 중에 뭐 2%는 그 다음 상위자가 먹고, 그치? 또 뭐 그 중에 또 3%는 그 밑에가 먹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다단계 판매하는 물건 파는 업주는 이 사람은 뭐라고 공부해?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몇 사람 이렇게 포섭하는 게 그게 좀 힘들다. 응? 그거만 딱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된대? 가만히 있어도 그 밑에 하위자들이 또 사람들을 다 계속 자기들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포섭을 해온다 이거지. 그럼 가만히 있어도 계속 늘어가는 거야. 밑으로. 응? 늘어가면서 어떻게 된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이 물건 팔면 그 중에 1%씩은 다 자기한테로 올라온다는 거야. 응? 이러고 이제 사람들을 다단계로 끌어들여. 응? 그죠? 그래서 막 통장에 가만히 있어도 막 맨날 그 이익금이 뭐 억대가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럴싸하거든 진짜로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러라고 뭐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막 사고 막 하지만 결국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구석에서 하는 게 막 빚만 지고 그죠? 이거 하면 안 돼. 자, 이때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무슨 용어가 나오지? 다단계 판매업자가 나오고, 판매업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자가 다단계 판매원 이런 용어가 등장해.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다단계 판매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나 봐. 얘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소위 줄여서 방판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그런 법 위반 행위를 했나 봐. 근데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에 따라서 다단계 판매원이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다단계 판매원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자도 양벌 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판매업자가 반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해? 우리는 이게 무슨 고용주와 이 종업원 그런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다단계 물건 파는 사람들은 다 개인이 다 독립된 사장이다. 우리는 이게 영업주, 이 종업원 이런 관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지. 그러나 법원이 뭐라 그랬어? 이 다단계 판매 구조 이걸 다 보면 결국은 판매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 이렇게 돼서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영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단계 판매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매업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거 이해됐죠? 네. 자, 두 개 알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책임 능력이라고 아까 한 얘기 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형법은 14세 안 된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한다. 그리고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그 장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또 처벌을 안 하거나 감경해 주거나 뭐 이렇게 늘 돼 있어요, 형법은. 그런데 행정법은 그런 형법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걸로. 응? 그러니까 일반 뭐 장애가 있거나 해도 똑같이 처벌하는 걸로.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둔 예가 많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건 딱 부러지게 뭘 말할 수 없고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세요. 응? 형법하고 다르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예가 있다. 응?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형법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뭐 누범이란 말 나오고 그러지? 무슨 뜻인가? 이게 밑줄 치지 말고 누범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전과가 여럿 있는 사람, 그지? 여러 번 위반한 자를 누범이라고 하지, 그지? 네, 그래서 읽어보자. 공범, 경합범, 누범, 장량감경, 종범감경 뭐 이거 외우지 말고 형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과가 여럿 있는 사람이 또 위반한다 그러면 더 무겁게 처벌하죠? 응? 그 다음에 또 뭐 이래서 뭐 경합범이란 말 뭐 몰라도 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여기 위반 행위도 되고 저기 위반 행위도 되고 하나 행위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경합범이라 그래요. 그럼 경합범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 형법적 논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하나는 어떤 위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형벌을 주는 거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응? 각각의 위반 행위에 정해진 형벌을 다 합쳐서 처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형법이 정해놨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량 감경은 이제 소위 위반 행위라 된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감경해주고 하는 거야. 응? 그런 걸 말합니다. 응? 그래서 공범이 뭔지는 알겠고, 그지? 그래서 형법에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규정이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그와 좀 다르게 규정한 예들이 꽤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어떻게 돼? 형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그와 좀 다르게 규정을 둔 예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응?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대로 가는 거고. 응? 지금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틀이. 그래서 그 중에 기억할 거 몇 개 있어. 형법과 달리 행정법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처벌하는 뜻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하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 위반 행위는 한 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감독받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둬서 감독 의무 제대로 안 했다고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둔 예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과벌 절차라는 게 처벌하는 절차 얘기합니다. 자, 처벌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예외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원칙은 형벌, 아까 뭐 벌금, 징역 이런 형벌을 부과하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그 과벌 절차의 원칙이 뭐라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부과.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지. 아까 든 예로 자, 우리 어떤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적발이 됐어. 그러면 우리 뭐 시군구청장이 벌금 징역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은 뭐만 할 수 있어? 행정상 제재,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거만 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은. 그리고 벌 주는 거 있지? 벌금이나 징역.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야.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돼? 검찰에 고발해요.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 같은 것만 시키고 검찰에 고발. 검찰에 고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하죠. 조사를 해. 그 위반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겨 기소한다 그래. 응?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 선고 이렇게 해서 처벌하는 거죠. 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 절차로.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절차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중시되는 건 간단한 처벌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응? 그래서 그 밑에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응? 요거 중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고처분이라고 해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원래 이 위반 행위가 무슨 벌금형 부과받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벌금형. 응? 위반 행위가 10만 원 벌금형 부과받을 위반 행위자야. 그러면 그 사람 원래 원칙적인 처벌 절차에 따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검찰에 고발 들어가겠지? 그러면 보통 경찰이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요. 응?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요구할 거야. 그죠? 그럼 경찰서에 나가. 그러면 또 경찰관이 막 질문하고, 그죠? 와서 우리가 신문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막 하고 다 조서 작성하잖아.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중에 이거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다 인정합니다. 그지? 근데 어떻게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 경찰이 조사 마친 다음에 위반한 거로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검찰로 넘겨요. 그지? 원래의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라는 게 그래. 원래 검찰로 넘겨. 그럼 검찰청에서 검사가 또 불러요. 당신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받을 때 위반했다고 인정했는데 아니야. 또 불러서 확인해요. 그러면 또 나는 예를 들어 다 맞다. 나 다 인정한다. 그럼 또 끝났냐? 안 끝났어요. 그럼 언제? 이제 뭐야? 검사가 법원에다가 재판 청구해요. 기소. 넘겨요. 그 이제 법원에 또 재판받으러 또 나가야 돼요. 응? 한 10만 원짜리 위반했는데 지금 뭐 하래? 경찰 나가 조사받아야 되지. 검찰 나가서 또 조사받아야 되지. 응? 법원에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위반 인정합니다. 법원 판사가 10만 원 벌금형 선고한다. 땅땅땅. 아씨.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10만 원 벌금형 간단하게 때려주면 좋은데, 그지? 이건 시간도 바쁜데 3차례는 법원도 원래 한 번 가는 게 아니야.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게 원래는 몇 번을 가서 하는 건데, 그지? 어쨌든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렇다. 국민한테 너무 그렇게 뭐 세지도 않은 벌금형 같은 거 부과하는 위반행위인데 그렇게 국민한테 시간 비용을 많이 들게 하고 고통을 주냐? 응? 그죠? 그래서 좀 간단한 처벌 절차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뭘 하냐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위반자한테 뭐 한다? 아, 너 돈 얼마 내? 위반한 대가로 돈 얼마 내? 이 돈을 내라고 부과하는 거. 이걸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금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내라 하고 행정기관이 돈을 부과하는 조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내라는 기간 내 내잖아. 갖다 내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 모든 처벌이 끝난 걸로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경찰, 검찰에 갈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고 전과 기록도 안 남지? 그냥 돈 낸 걸로 끝내는 거야. 응? 그치?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승복을 못 한대. 행정기관이 너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라고 끝내자 했는데 나 승복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방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나 승복 못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내라는 기간 지나도록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이 재판 가는 것 대신에 돈 내고 끝내자 하고 부과했던 거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서 법원으로 넘겨요. 행정기관이. 즉 그러면 원래의 절차로 돌아가자 가지고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까 말한 원래의 절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재판 가는 거지. 응?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나 위반합니다 인정하면 그냥 부과된 돈, 행정기관이 부과한 돈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그걸로 모든 걸 끝내주는 거야. 응? 그래서 국민에게 불편 끼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벌하는 절차지. 그지? 그래서 통고처분의 뜻 거기 동그라미 1번 이해했죠? 응?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어떤 벌금형, 이제 구체적으로는 20만 원 넘지 않는 그런 벌금형 이런 거 부과받을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가는 것 대신에 행정기관이 벌금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내라 하고 부과하는 조치를 통고처분이라고 칭한다. 그 지나가세요. 자, 동그라미 자, 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통고처분에 대해서 일단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 밑에 판례 보면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이게 제일 흔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지? 내가 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호위반으로 그 도로에서 경찰관한테 바로 적발이 됐어. 그러면 위반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이 됐잖아. 그러면 경찰관이 범칙금 통고처분서라고 발부해요. 경찰서장으로 이름으로 된. 그래서 신호위반하면 범칙금이 6만 원이야. 그 벌금액 수 대신에 6만 원이라고 부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신호위반자에게 6만 원 10일 내에 납부하시오 하고 그 기재해서 발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뭐 10일 내에 내면 되는 거고, 10일 지나도록 안 냈다. 아차 실수. 그러면 또 2차 또 20일 또 줘요. 또 그 대신에 이자 물어야 돼. 20%. 6만 원에 20%면 12,000원인가? 그래서 72,000원을 또 20일 또 기간 주니까 그때 납부해야 돼. 20%. 근데 2차 납부 기간이 다 지나도록 안 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겨. 그래갖고 소위 직결심판이라는 간단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이기면 안 내도 되는 거고 무죄고, 지면 벌금형 나오겠지.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봐. 참고로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은 어쩌고저쩌고해서 그 셋째 줄에 통고처분제도라는 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이 원래의 형사처벌 절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르잖아, 그지? 그런 걸 시간, 비용, 소모 등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냥 행정기관이 부과한 소위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만 하면 모든 처벌 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해주며, 오늘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전문적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하게 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런 제도가 통고처분한 제도다. 참고로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래서 통고처분은 굳이 전과자 안 만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다 벌금형 받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아마 전 국민 상당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제 통고처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가 신호위반을 아차하면 신호위반하게 됩니다. 내가 위반을 해야 되겠다 가지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차 따라가다가 딴 사람 앞차만 따라가다가 아차하면 신호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운전할 때 제일 운전대 잡고 초창기에 교차로에서 앞에 차가 버스야. 신호등 안 보여. 버스 바로 뒤에 붙어 가니까. 그래서 딱 건너갔는데 경찰이 잡더라고. 신호위반했다고. 난 신호등 보이지도 않았어. 버스가 건너가니까 그냥 바로 뒤따라간 건데. 난 되게 억울한데 안 봐줘. 그래갖고 6만 원 물고, 또 운전면허 벌점, 신호위반하면 벌점이 15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살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위반 같은 이런 위반 행위라는데 이걸 다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형 선고하면 아이고, 전과자가 엄청 많지.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웃기겠지. 야, 한국 사람은 막 뭐 대다수가 전과자래. 웃기잖아. 그냥 그 통계만 보면.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등등.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전까지 뭐 그래서 합헌인 제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가세요. 네. 자, 대상 여기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법상의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 법으로 딱 몇 가지만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첫째 줄 보면 뭐 모든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응? 그래서 첫째 끝에부터 보면 우리 조세법 있지? 세법에서 세무서장이 뭐 세금, 응? 세법 위반자, 또 출입국관리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자, 그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포인트는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 그다음에 통고처분이란 건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응? 거기 그 통고처분 하게 돼 있는 할 수 있는 그 위반행위 그 정해놓은 법률에 권한 갖는 행정청, 그러니까 뭐 경찰서장, 세무서장, 출입국관리소장 이런 행정기관이 하는 겁니다. 응? 검사나 법원이 하는 거 아니다. 검사, 판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다. 응?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뭐 검사가 한다, 통고처분은 검사가 한다 이렇게 지문 떠. 아니야. 정해진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자, 효과 1번 통고처분이 있으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죠. 응? 공소시효라는 건 범죄를 저질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30년이 지나서 처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증거도 안 남고, 응? 뭐 증인도 사라지고, 이거 처벌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른바 시효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일단 장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가 공소시효야. 응? 이거 그냥 참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살인 저지르면 몇 년 지나면, 살인 저질렀는데 몇 년 지나면 처벌 못할까? 안 잡히면. 응? 옛날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20년으로 돼 있었어. 예전에. 응? 그래서 20년 지나면 이제 처벌 못해. 내가 살인범이다 하고 나타나도 처벌 못하게 돼 있었어. 그런데 법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제 과학기술 발전, 응? 이 추세에 따라서 뭐 유전자다, 무슨 그 증거, 유전자 DNA 이거 보관하잖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했어요. 그래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 사람 죽기 전에는 언제라도 잡히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죄들도 있고, 응? 또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도 있고 합니다. 살인죄는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도, 성폭력 범죄는 이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증거,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또 10년이 연장되게 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놓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통고처분이란 걸 한다는 건 얘는 국가기관이 뭐 한다는 거야? 처벌권을 행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그때 영화도 뭐 아는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러면 범죄 저지른 때부터 10년. 오늘 자정 지나면 10년이야. 근데 오늘 자정 지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공소시효 중단. 다시 어떻게 돼? 10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지. 응? 처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공소시효 중단되고 국가 처벌권을 행사한 거로 인정돼서.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요? 아까 상대방이 기한 내에 납부를 했어. 그럼 납부하면 마치
정식 재판으로 갔다면 확정 판결 받은 거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처벌 안 합니다. 응? 그냥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응. 반면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어.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된대? 외우지 말고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행정기관이 돈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했던 거, 범칙금 부과했던 건 사라져, 없어져. 없어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거야. 응? 형사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이행됩니다. 그 상대방은 자동으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서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승복 못하면 안 내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럼 자동으로 재판에 넘겨지잖아. 그럼 법원에서 나오라 그러면 가서 자기 주장하고 이기면 무죄, 지면 벌금형, 조건가 남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하도록 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거 4번, 5번을 중시하세요. 동그라미 잡아. 자,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안 냈어도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자, 납부기한을 경과해도 상대방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갖다 내면 어떻게 한다? 이때 갖다 낼 때는 돈을 50% 정도 더 내야 돼요. 원래 부과받은 범칙금에다가 50% 정도 더해서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굳이 전과전을 안 만드는 거지 돈을 좀 더 내게 하는 거고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은 이 행정기관이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안 했는데 검사가 지가 알아서 재판 넘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뭐야? 검사의 기소는 공소제기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전제가 된다. 응? 고발이 없는데 검사가 알아서 재판에 넘기는 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응? 4번, 5번 이거 포인트 잡고 알아두세요. 2번, 3번은 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지? 자, 관련해서 판례가 나옵니다. 1번 판례 중요. 1번 판례 중요. 자, 1번은 관세법이 나오면서, 자, 밑줄 친 데만 잘 봐. 관세법에 보면 관세법의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대? 관세청장이 응? 통고처분이라는 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이 관세청장이 볼 때 위반자의 행위가 되게 아주 심한 위반 행위. 그래서 이거는 재판 넘기면 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받을 정도로 위반 행위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관세청장은 통고처분이라는 걸 안 하고 검찰에 바로 고발 할 수 있고, 이거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서 이걸 또 검찰에 넘겨봐야 재판해봐야 벌금만 10만 원 이내 받을 정도의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관세청장은 통고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 규정이 재량으로 해놨다는 거야. 그런 결과가 어떻게 돼? 지금 이 사안은 관세청장이 어떤 쪽으로 판단했어? 이건 죄질이 되게 나쁘다. 판단한 모양이야. 그래서 통고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통고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했더니 상대방이 반발한 거야. 자기 왜 재판에 넘기려고 검찰에 고발했냐? 통고처분으로 끝내주지 했지만 그거는 법이 위반 정도를 보고 관세청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된 거라 통고처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 이런 판례 중요. 핵심은 통고처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판례 제목이 뭐냐면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통고처분하는 거 있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하는 거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응? 행정소송 대상이다 아니다? 응?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단골로 나와. 통고처분이라는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 이름은 처분이라고 이름을 부르잖아. 근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진짜 처분인지는 별개야.
근데 이치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건 공권력 행사, 강제로 돈을 납부해라 하고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성질상으로 보면 이거 승복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법이 어떻게 놨어? 가만히 있으래. 승복 못하면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대? 행정기관이 알아서 고발하고 정식 형사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통보처분이란 걸 받고 그냥 강제로 이거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승복을 못하면 안 내면 되는 거야. 안 내고 난 재판 받아볼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법이 별도의 형사소송이라는 형사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로 이제 하도록 따로 정해놓은 점, 이런 점을, 그래서 행정조치긴 한데 법이 행정상의 소송,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지 않고 다른 재판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자, 하여튼 중요한 결론은 뭐야? 경찰서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보처분이 다 그래. 응? 경찰서장이 아니라 통보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응? 대상이 아니다. 아주 단골 주제.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된 이제 그동안의 전통적인 시험 출제라면, 요새 최근에 나온 거로 4번. 4번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자, 4번을 보면 예. 자, 일단 이런 뜻이야.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통보처분이란 걸 해서 너 돈 납부해라 했지? 그러면 그런데 안 내서 안 내면 어떻게 되지? 행정기관이 돈 내라고 통보처분한 건 없어져 버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검찰에 고발하면 이제 행정기관의 손에서는 다 떠난 거래. 행정기관은 고발로 이제 자기의 일은 다 끝난 거래. 이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야. 응? 이게 이제 기본 전제야, 여러분들. 응?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데 봐. 예. 하여튼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고발을 했다 그러지? 밑줄. 고발을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하면 행정기관의 모든 그 조사 및 처분 절차는 다 종료되는 거다. 그지?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행정기관의 일은 끝난 거고,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응?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므로, 자, 행정기관이 위반자에게 통보처분을 거치지 않냐고, 통보처분 안 하고, 여기 고발했다는 거 아니야?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면, 이로써, 모든 행정기관의 이 처분 절차는 종료된 거다. 끝난 거고, 이제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통보처분할 권한이 없대. 자, 간단히 줄이면 행정기관은 일단 검찰에 고발을 딱 하고 나면 이제 행정기관의 손은 다 떠난 거다. 행정기관은 더 이상 다시 고발해놓고 나서 검찰에 고발해놓고 나서 행정기관이 위반자에게 통보처분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핵심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행정기관의 손은 다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 응? 동일한 범칙행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기관은 통보처분할 수는 없게 되는 거다. 응?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굵은 글씨 읽어보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위반자에 대해서 통보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은 다 끝난 이후에, 소멸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고, 응? 통보처분은 무효고. 그래서 그러면 무효인데 상대방은 냈대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처분 받은 금액을 납부를 했대. 위반자가 통보처분 받은 걸 이행을 했더라도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행을 했어도 이미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이상 검찰은 어떻게 돼?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 처벌을 하더라도 그 이중처벌이 되는 거 아니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행정기관은 이거 통고처분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은 게 아니야. 그치? 논리 이해하죠? 이거 중요한 거야. 요게 이제 난이도 있는 플레이로 요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봐. 행정기관이 위반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이상 행정기관의 권한은 다 끝난 거다. 이게 출발점이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검찰에다 고발을 해놓고 나서 왜 또 통고처분을 또 내보내냐 말이야. 다시, 그지? 그러면 그 통고처분을 고발한 후에 통고처분한 건 무효라는 거야. 무효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 통고처분 나온 거에 대해서 납부를 했대잖아.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사람 무효인 거 이행한 거고, 그는 처벌한 거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절차를 밟아서 다시 처벌하더라도 그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중요하고 잘 알아둬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즉결심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즉결심판이라는 건 원래 정식 재판 절차가 있거든. 근데 정식 재판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경미한 사건은 간단하게 재판하는 약식 재판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이제 주로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좀 이런 그냥 2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약식 재판하는 거예요. 법원이 재판인데, 그래갖고 보통의 재판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심리를 한다 해서 여러 번 뭐 불러서 또 물어보고 막 또 양측 주장 들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즉결심판은 판사 한 사람이, 보통은 이제 그 C군다리의 법원 판사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재판하는, 그냥 서류 읽어보고 검사가 이렇게 제출한 서류 읽어보고 그냥 별 질문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그 재판받을 사람 위반자 법정에 나오라 그래서 딱 이렇게 세우고, 뭐 검사가 이렇게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위반했느냐? 위반한 거 맞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땅땅땅, 벌금 5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약식 재판이라 이게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제 재판하는 거죠. 여기에 승복 못하면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 재판 이 판결서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일도 꽤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냅니다. 뭐가 잘 나온다고?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질서법에 대해서 공부하죠.